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죠? 너무 반갑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잖아요.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는 동질성을 갖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의 꿈을 좀 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멋진 사회복지사, 지금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회복지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복사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20 몇 회 시험을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23회입니다. 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렇죠. 일단은요,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연역 잠깐만 얘기할게요. 실천론 시간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실천론 시간에. 자, 우리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됐어요. 자, 무슨 법이요?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는 사회복지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무슨 자요? 종사자. 이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공부해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가복지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었거든요. 전부 무슨 복지? 시설복지. 외원기관이라고 하죠. 외원기관. 외국 원조기관. 알고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수립한 저 고아원, 양로원, 그렇죠? 이런 것들 위주로 사회복지시설이 구축되어져 있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생활시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 그 안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누구도 있었냐면 밥 짓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당시에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이 프로그램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다가 자, 얘는 실천론 시간에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1900 몇 년도? 83년도에 개정이 돼요. 자, 이 83년도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죠? 자, 83년도 몇 년도? 83년도. 그래서 이 83년도에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도입된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제도 언제 도입됐습니까? 맨날 묻습니다. 그죠? 몇 년도예요? 83년도예요. 83년도. 이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한 거예요. 몇 년도? 83년도. 시험에 나올 때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명칭 처음에 언제 도입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국가 자격증 제도가 언제 도입됐습니까? 그럼 83년도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서. 근데 이때 뭐 또 했냐면 사회복지사 등급제가 도입됐습니다. 같이 자격제도 도입되면서 등급제도 도입됐어요. 등급이 어떻게?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3개 등급 제도가 도입되어졌다. 자, 정리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다가 자, 1, 2, 3등급을 이 당시에는 어떻게 줬냐면 학위과정 맞추면은 다 줬어요. 학위과정만 맞추면은 학부 4학년 맞추면 1등급 줬고요. 4학년 학부를 마치면 그다음에 2년제 과정 마치고 2년제 과정을 마치면 2등급 줬어요. 3등급은 현장 실무.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점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이때부터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들의 경력, 보통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12주 또는 24주 정도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코스를 거칩니다. 그럼 그냥 자격증을 줬어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다가 자, 뭔 일이 터지냐면 1997년이에요.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1997년에 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시험을 봐야 된다. 국가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거예요. 언제요? 97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1등급을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97년도 법 개정이 됐는데 바로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 2003년도에 제1회 시험을 보게 돼요. 몇 년도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알겠죠? 2003년도에 제1회 시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뭔 일이 터졌냐면 2017년도예요. 다시 몇 년도? 2017년도에 또 이놈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83년도 당시에 1, 2, 3등급이었던 것을 2017년도에 3등급을 없앱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어떻게 학점이나 학위 과정을 이수해야만 주게 된 거예요. 우리 3등급 제도가 2017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코스 과정을 갖고 있었던 데가 명지대학교 아세요? 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가 마지막 코스 과정이었었어요. 거기서 12주 과정, 24주 과정을 했었거든요. 현장에 실무를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상국 과정이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없앴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2018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여러분 자격증이 몇 등급까지만 있는 거예요? 2급까지만 있는 거예요. 2018년까지. 2018년 도서부터는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또 2018년도에 2018년도에 발음 잘해야 돼요, 여러분. 2018년도에 알았죠? 사회복지사업법이 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자 뭐가 생겼냐면 전문 사회복지사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원래 존재했던 사회복지사입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1995년도에 제정되어진 정신보건법상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2016년도에 정신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이해됐나요? 그걸 사회복지사업법에다 다시 끌어다 놓은 거예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국가 자격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또는 자, 이게 오지선다형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거냐면 박스를 이렇게 쳐놓고서 기억의 학교사회복지사, 니은의 의료사회복지사, 디귿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리을에다가 이상한 사회복지사, 뭐 요양 뭐 사회복지사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서 다음 중 국가 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얘네들 국가 자격증이에요.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018년도 개정을 통해서 2020년도서부터 시행이 됐어요. 얘는. 자, 사회복지사에 관한 영역은 이만큼 정리해 두셔야 된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최초로 도입된 건 83년도 정리되셨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맨날 나오고, 안 나오면 이상하고. 알았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003년부터 봤던 시험이 드디어 내년 2025년에, 내년 아니네. 예, 올해네요. 그죠? 올해 몇 회? 23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23년이나 된 시험이에요. 23년이나 된 시험. 이 시험의 난이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이 수험생들, 사회복지사님들한테 요구하는 이 지식의 캐퍼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실 텐데 느낌이 확 오실 거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 이 시험은 요거 지워도 되죠? 연역만 요만큼 정리해 두시고 다 시험 문제 여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요번 시험에. 알았죠? 한 문제 벌써 우린 푸는 거예요. 예. 실천론에서 나올 거예요. 믿어보세요. 알겠나요? 예. 믿으라니까 진짜. 자, 그래서 자, 이 시험은 과목을 3과목 시험 보는 건 알고 계시죠? 예, 3과목 시험을 보고 그 3과목 안에 8개 영역을 시험 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1교시가 1과목이에요. 1교시가 1과목, 2교시가 2과목, 3교시가 3과목입니다. 자,
우리 시험 시간하고 시험 과목 잠깐 보면 시험 과목 수가 총 3과목이고 이 안에 세부 8영역이 있는데 몇 문제 시험 봐요? 200문제 보고 한 문제당 1점씩 배정돼서 총 200점 주게 되어져 있어요. 객관식 몇지? 오지선다형. 여러분 그래도 축복받으신 거야. 왜 그러냐면 13회 시험 때까지만 해도 200문제가 아니고 250문제 봤죠? 예. 지금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자, 그래서 일반 수험자. 자, 보시면 첫 번째 과목이 사회복지 기초인데 50문항 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을 한꺼번에 시험 문제로 줘요. 여기 다 초시생들이시죠? 예. 그래서 저거 공부하시면 다 초시밖에 없습니다. 예, 다 한 번에 합격하시니까. 그래서 자, 주고 입실 시간이 9시까지 입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실 때는 여러분 그 시험장에 가실 때는 꼭 9시 맞춰서 가세요. 9시 10분쯤 가셔도 괜찮아요. 예. 예. 몇 시까지 가셔야 되지? 좀 일찍 가셔. 일찍 가서 시험장 분위기도 좀 파악하시고, 알았나요? 분위기도 좀 보시고, 자, 그러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봐요. 그럼 9시 반부터 왜 30분이나 시간을 둘까요?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관이 보통 2명 들어오거든요. 2명이 들어와서 일단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걸 검사를 하고 수험표 검사를 합니다. 얼굴 대조해봐요. 혹시 지금 성형 중이시거나 또는 성형을 완료하셨는데 사진하고 많이 틀리다 하신 분들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혹시 성형 하신 분 있으세요? 예.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시험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씩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25문제에서 총 50분 시험 보는 거예요. 50분. 자, 2교시는 역시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3개 영역을 시험 보고요. 자, 입시 시간 10시 40분, 10시 20분서부터 40분까지 쉬는 시간이 20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 문제당 1분씩 줘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존 시험은 어떻게 했냐면 90문제를 봤거든요. 90문제를 볼 때 75분 줬어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 과목 안에서 이렇게 3개 영역을 보시면서 12시 25분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자 75분 동안 시험 봐서 시험 종료가 2시쯤에 끝나요. 1시 50분. 그렇죠. 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점심시간을 지금 한 2년, 3년 됐어요. 안 준 지가. 코로나 사태 2019년도에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지금 점심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이 40분 정도씩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점심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장 가실 때는, 좀 간식거리를 좀 준비해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20분 동안 먹을 수 있게 이 불판, 삼겹살, 예, 상추, 그 다음에 고봉밥 이렇게 준비하셔서, 예, 알겠죠? 꼭 중간중간 그걸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간단한 간식거리 뭐가 있을까요? 찹쌀떡도, 찹쌀떡 좋습니다. 예. 쪼꼬바, 그렇죠. 쪼꼬바, 찹쌀떡, 샌드위치도 좋고, 어쨌든지 간에 간식거리를 쭉 준비하시는데, 자, 중간, 좀 또 말씀드릴 건데, 뒤에서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시험을 보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는 게 안 돼요. 예, 한번 나가면은 다시 입시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시 입시를 하시게 될 텐데, 그렇죠? 예, 그 전에 우유 있잖아요, 우유. 예, 우유를 꼭 1리터 이상 꼭 드시고, 알겠죠, 여러분? 예, 물 잔뜩 드시고, 커피 많이 드시고 꼭 들어가세요. 알았죠, 여러분? 예, 이렇게 중간에 한 10분쯤 시험 보다가, 이러면서, 예, 실제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시험장에 가면.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못 참으셔서, 특히 날씨가 춥고, 난방을 잘 안 해줘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용들이 좀 반영이 되어져서 이 화장실 컨트롤 문제가 잘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석패를 하시게 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되어지게 돼 있어요. 1월 11일인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축복받으신 게 뭐냐면 지금 저 국회하고 정부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 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 예. 아유, 진짜 어떤 이런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참, 그죠? 요번 수험생들은 정말 아주 복에 복을 타고나신 분들이죠. 예, 알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법제도 특강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된다. 작년에 바뀐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어요. 예,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거 한번 봐주세요. 자, 혹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시간 연장 수험자라고 해서 시간을 1.2에서 1.7배까지 연장 받으실 수 있어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요 응시 제공 대상자들의 요걸 좀 꼭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안내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보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락이 있고 총점이 있죠. 합격 기준은 2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과락은 과목별 낙방입니다. 과목별 낙방이라고 하는 것이 100분위로 따졌을 때 40%. 알고 있죠? 우리가 1교시에 50문제, 2교시에 75문제, 이때 75문제를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75문제를 보면, 자, 이게 과목입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인데 50문제 40%니까 얼마죠? 20문제가 되는 거죠. 20문제. 75문제니까 30문제고 30문제예요. 40%면. 우리가 1교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내가 사회복지조사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빵점 맞았어요. 근데 인행사는 그래도 우리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5개 틀리고 20개 맞았어요. 그래도 과락이 아니에요. 과락 아닙니다. 얘는 영역당 빵점 맞아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또 빵점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빵점 맞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역별로 빵점을 맞더라도 과락은 당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2교시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인데, 아유, 이놈의 지역사회 복지론, 웬 놈의 학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웬수 같아요. 그것도 다 비슷한 놈들이 많아요. 로스만, 그죠? 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지? 로스만, 웨일, 갬블, 뭐, 그지? 예.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이 너무 힘들어갖고서 빵점 맞았어요. 근데 실천론은 여러분 작년에 전국 평균이 22점이었었어요. 22.2인가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런 실천론은 22점 맞겠죠. 그러니까 25점 중에서. 그리고 나서 실천 기술론에서 7개 맞아도 과락은 돼요, 안 돼요? 과락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만 한 7천 명 정도 실제 시험을 보거든요. 한 3만 명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과락자가 있다 없다. 예, 하나 내지 둘 나와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문제를 다 알아. 정답이 뭔지 알아. 그런데 3만 분의 1의 확률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답을 피해가는 거야. 여러분들 과락이 나오면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예. 진짜 과락이 나면 나는 집안의 영광이야. 어디 가도 난 자랑할 수 있어. 3만 명 중에 내가 하나야. 라고 그런 망상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 과락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만 걱정하면 돼? 총점만 걱정하면 된다. 총점은 자 200점 만점에서 몇 문제요? 120개 이상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120개. 120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역별로 10개씩 틀려도 돼요. 25문제 중에서
15개씩만 맞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 15, 15, 15 해서 곱하기 8을 하면 그게 120문제가 되거든요. 이해됐나요? 어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왜 이렇게 낮죠? 요번에 21회 시험이 전체 합격률 30%가 안 됐어요. 20% 후반대 합격률이 나왔는데 왜 합격률이 낮을까요? 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주 쉬운 얘기를 그걸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하고 마무리 잘 하시면 걱정 없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하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 난 120개 정도야 꼭 맞을 수 있어. 마무리 잘 할 거야. 알겠죠? 박정훈 선생님 시키는 대로 정리 잘해서 120개 이상 맞을 수 있어. 과락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죠?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나면 합격 예정자가 돼요. 합격자가 아니고 합격 예정자예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서류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서류 심사를.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사회복지사 현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내년도 내년 2월 내년이 아닙니다. 자꾸 올해 2월 28일까지 자격증 취득 예정자인 분들만 시험 볼 수 있어요. 다 그 조건에 해당되시죠? 혹시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어떤 분이 어디 이상한 데서 준 노인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민간 무슨 이상한 협회에서 준 그걸 가져다가 이 시험을 보시겠대요. 그건 안 돼요. 자격증 다 있으시죠? 예, 오케이. 그러면 시험 보실 수 있고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제 최종 합격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응시 자격은 간단합니다. 4년제 이상의 학사학위, 여기서 학위라고 하는 것은 전공 불문이에요. 전공 불문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 예정, 언제까지? 올해 2월 28일까지. 그런 분들은 전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또는 2년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현장 경력 1년 이상, 1년 이상 계신 분들도 시험 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조건들 다 해당되시는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요거 올해 시험 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기존에 피한정 후견인도 못 봤었는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 보통 정신질환자, 치매, 아주 중증 치매 이런 분들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난 중증 치매, 난 중증 정신질환자 없으세요?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해보면 나와요. 공부해보면 살짝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서는 형벌 규정이 있는데, 금고, 징역, 사형. 알았죠? 이걸 판사님한테 선고를 받았어요. 혹시 여기 탈옥하신 분? 탈옥은 없으시군요. 그렇죠. 예. 집행이 끝나지 아니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이걸 보통 우리 사면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감옥 계신 분들은 시험 볼 수 없어요. 사회복지사도 될 수 없고. 아시겠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취소. 자, 접수는 다 하셨죠? 예. 1월 2일 날 이제 추가 접수까지 있었습니다. 접수 끝났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시험 보실 수 있게끔 다 선택을 잘 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잘 붙여 놓으셨죠? 그 사진이 자격증에 붙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그 큐넷에 올려놓은 사진이 자격증에도 붙습니다. 예,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성형 전 사진과 후 사진. 예,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그래 놓고, 혹시 응시수수료 환불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나요? 예, 환불하시면 안 되죠. 예, 시험 보십시오. 예,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장애인분들, 특별하게 어떤, 그 시간 추가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 보조인도 같이 시험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사 서류 같은 것은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신 다음에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합격. 쭉 좀 나가 볼게요. 이거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자, 합격 예정자가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가다반 공개 의견 제시라고 하는데 2025년 1월 11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 5시 있잖아요. 5시에 이 큐넷 홈페이지에 가다반이 올라옵니다. 왜 가다반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시험은요. 문제은행 방식 시험이 아니에요. 출제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출제를 매년 새롭게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2문제가 있었어요. 정책론에서도 있었었고 오늘 볼 텐데 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 정답을 결정을 해요. 가다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 빨리 채점을 해봐야지. 그죠? 예, 맞죠? 예. 시험만 봤다고 해서 아싸 이러고 나가서 놀고 그러셔도 괜찮은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채점을 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맞죠, 선생님? 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알았죠? 예. 자, 그때까지 저는 가다반이 나올 때까지 금식은 절대 하지 않고요. 밥 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5시에 공개가 되니까 요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격 예정자 발표는요, 한 달 뒤, 2월 12일 날 이제 합격 예정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날 발표되면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서류 빨리 작성을 하셔갖고 그 서류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그래 놓으면 자격증이 발급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서류 현재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서류 심사를 받잖아요. 받으시고 나서 알아서 협회에서 1급 자격증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급 자격증 신청을 따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신청한 날에 맞춰서 자격증의 날짜가 찍혀요. 자격증 발급 날짜가 찍힙니다. 그냥 시험에 합격한 것뿐이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격증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2급을 취득 예정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2급을 별도로 받지 않으시고 바로 1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알겠죠? 그래서 2급을 별도로 받으실 필요 없이 바로 1급을 받으실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자, 수험자 유의사항 여기서부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볼게요.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해야 되며 다 확인하셨어요? 확인해 보시고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 시간 아침 9시까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통은 한 8시 반쯤이면 다 가 계세요. 가셔서 자 반드시 이걸 갖고 가셔야 되는데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다시 뭐라고요?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험표는요, 만일 갖고 가지 못하셨다. 수험표 다 출력하셨죠. 근데 그걸 또 우리 선생님들의 아주 좋은 특성이 있잖아요. 예, 나 준비 다 해놨어? 그리고 아침에 안 들고 가죠. 예, 그런 아름다운 성격을 갖고 계신데, 자, 그 수험표는 당일날 만일 지참을 못하셨으면 당일날 운영본부가 학교 내에 다 설립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서 출력해달라고 하면 출력해줘요. 문제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은 이건 안 갖고 가면 시험을 아예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11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10일 날 시험장에 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신분증, 운전면허증도 되고 주민등록증도 되고 여기 신분증 종류 나올 텐데 그걸 본드칠을 해서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손에다가. 예.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걸 준비 못해서 시험장을 아예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필기구도 지참하셔야 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좌석에 보면 이 1인용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수험표들이 붙어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라고 붙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작 후 입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장에서. 준비 잘 하시고, 자,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도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분증 그냥 갖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거 검사를 하거든요. 한번, 30분 동안, 9시부터 9시 반까지 그 사이 안에 신분증하고 수험표하고 대조하게 되어져 있어요. 감독관들이. 자, 준비해 두시고, 신분증 종료, 주민등록증도 되고, 운전면허증도 되고, 공무원증도 되고, 국가유공자증도 되고,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있잖아요. 예, 그것도 됩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중고등학생 18세 이하인자, 우리가 뭐 배워보셨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는? 가능합니다. 근데 시설장은 미성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다 그랬었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 이런 거 갖고 시험 볼 수도 있어요. 됐죠? 예.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실 때 필기구들 준비해 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준비해 주시고, 자,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갖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면 끝장이에요, 그냥. 예.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시험장에 가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시험 포기각서까지 쓰게 만들어요.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실체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에는 시험 본부에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사나 배탈을 유발할 수 있는 우유나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잔뜩 드시고 가시면은,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는 될 수 있어요. 예, 시험 실력이 안 되는데 남편한테 나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나 배탈 나서 못 들어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요거 있어요. 결시 또는 기권인데 답안 카드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시험 이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막판이 되잖아요. 이제 시험 종료 우리가 1교시 50분을 보는데 난리가 나요. 그때 되면요. 막 쓰다가 이제 자, 지금부터 걷겠습니다 하고서 이 관리자가 와서 하나씩 걷거든요. 걷을 때 조금만 더 쓰게.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1분 3문제만 더 마킹하면 돼요.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내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냥. 예, 그럼 아예 취소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출 불응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만들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시험 종료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시험 답안지까지 완성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불응한 계속 당일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부정행위자까지 돼버리고 됐습니까? 자,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정확히 시험 시간을 맞춰서 시험 이 답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요게 중요한데요. 벽시계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니까 앞에다가 벽시계를 달아두는 데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달아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시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냐면 감독자가 중간중간마다 3번 정도를 알려주게 되어져 있어요. 3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그것만 의지해서 우리가 시험에 시간 관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꼭 시계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손목시계나 탁상시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괴종시계는 안 돼요.
댕댕 거리는 시계는 말고, 예,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팔잖아요. 그죠? 예, 손목시계도 가급적이면 바늘시계 말고, 그죠? 여기 잠깐 볼게요.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화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셔서 그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기간 동안 뭐 하냐 하면 휴대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 전부 다 걷어서 가방에다 넣어서 뒤에다가 옮겨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만일 갖고 계시다가 적발이 되면 부정 응시자가 돼버려요. 그 시험 못 보셔요. 알았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시험 시간은 타종에 의해서 관리되고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회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상 3번 알려주거든요. 시간 관리 책임은 전부 누구한테 있다고 돼 있어요? 수험자 자신이에요. 그 시계를 반드시 준비해 갖고 가셔야 된다. 시계를. 그래서 자, 통신, 계산,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체 시계 사용 금하고 수험 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서 시험 전체 방해하면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막 시험보다 중간에 따라라락 막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 갖고 제지를 하는 경우 못 봤는데 욕은 먹습니다. 예. 욕은 먹어요. 알았죠?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그 타임워치 있죠. 스탑워치 다이소 갔더니 3,000원, 5,000원 팔더라고요. 예. 그 쿠킹용으로 그 조리 시간 그거 좋더라고요. 예. 배 안 울리게 좀 이렇게 잘 머리 쓰셔서 하시고 꼭 이렇게 따져. 진짜. 예.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괴종식이 안 된다. 스마트폰 갖고 가시면 안 된다. 등장할 때 그거 갖고서 시간 체크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알았죠? 예, 됐다. 시계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시계하고 신분증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갖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는 갖고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계산기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시험 시간 중에 통신기기, 전화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 멀티미디어 재산기 뭐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이게 만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속 탐지기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차 갖고 가시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날 열받았다고 시험장에서 담배 뿍뿍 피고 앉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들 성격 드러내시면 안 돼요. 예.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기타 사항들 뭐 볼 거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물품들 지금 미리미리 챙겨 두십시오. 뭐 챙겨 두시라 그랬죠? 신분증, 시계, 수험표, 필기도구, OMR 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필기도구들 잘 챙겨 두시고 볼펜도 좀 갖고 가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식거리 준비해 두시고 특히 교실이 안이 춥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 담요 있죠. 그거 많이 효용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담요 꼭 하나씩 챙겨가 주십시오. 알겠나요? 우리 선생님들 다 연약하시잖아요. 추위에 얼마나 약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 추위에 쓰러지실까봐 예, 또는 얼으실까봐 걱정돼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또는 뭐 일단 방한 용품들을 알아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옷 든든하게 입고 가세요. 됐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험을 볼 때 요령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OMR 카드하고 시험지를 같이 줘요. 그래놓고 OMR 카드에다가 그 30분 시간 동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수험 코드 거기다 OMR 카드 쓰라고 하고 이름 적으라고 해요. 그래놓고 9시 반이 되면 그때부터 딱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 풀고 OMR 카드에다가 바로 답을 기재하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OMR 카드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좀 번복을 하기 위해서 그걸 검은색으로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컴퓨터가 판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컴퓨터 책임이 아니고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OMR 카드 작성은 웬만하면 빨간색 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검은색 펜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에 OMR 카드를 바꾸려고 교체를 하잖아요.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됐습니다. 손 드시면 바꿔줘요. 문제는 그 바꾸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나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OMR 카드는 시험 끝나기 10이나 15분 전에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 그때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지 문제 풀고 OMR 카드 옮기고 문제 풀고 OMR 카드 옮기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1교시 같은 경우 1번부터 시작해서 25번까지가 인행사고 26번서부터 50번까지가 조사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문제지에다가 문제를 풀어봤더니 나 이거 정확히 알아. 확실하게 알아. 걔는 어떻게? 동그라미. 난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10개 틀려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X. 나중에 봤더니 다 X야. 그건 안 되고. 인간 발달의 원리만 O, 나머지는 X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봤더니 아리송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세모야. 세모. 그럼 여러분 X 도저히 모르겠는 거. 우리 시험은 제가 얘기했어요. 보통 1년에 3만 명씩 시험을 봐서 22회까지 시험을 봤어요. 6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지금까지. 6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만점자가 나온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점이 없었어요. 이 시험은 만점이 나오지 않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향 문제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데서 문제를 출제를 꼭 해요. 알았나요? 저는 믿는 게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꼭 만점이 나올 거란 건 제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만점이 나오실 건 저는 믿고는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점 나오시면 참 좋겠지만, 틀려도 된다 생각하셔도 돼. 그게 10개를 넘어가면 안 되지만, 이것이 틀려도 돼. 이런 생각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걔네들 X. 아시겠죠? 문제는 오지 선다, 5가지 선다 중에서 아리송한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보통 한두 개가 걸려요. 2개 정도가 서로 이것과 맞을까? 그건 세모. 그럼 마지막에 최종 검수할 때는 뭐만 보면 돼요? 세모만 보면 돼.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 없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세모만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에 OMR 카드 작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된 거 명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건 동그라미 치고 다시 보지 마세요. 1분밖에 한 문제당 1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OMR 카드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문제당 1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식으로. 난 세모가 싫어. 그럼 별표도 되고요. 난 별표도 싫어. 그러면 역삼각형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막판에 모의고사를 한번 쓱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 관리해 주시면 되겠더라. 알겠죠? 그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혹시 이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시험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시험지 줍니다. 예, 시험지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예, 알겠죠? 시험지 갖고 나오셔서 뭐 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가 10회 시험 때서부터 시험지를 갖고 가게 해줬어요. 시험지를. 10회 시험 때서부터. 그러니까 시험지를 꼭 갖고 나오시고, 예, 시험지를 보시면 마음이 아프고 보기 불편하더라도 꼭 갖고 나오셔서 5시에 뭐 해야 된다? 채점해 보세요. 채점해 보시고 나면 이제 마음의 안정이 오실 겁니다. 우리 공부한 데서 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일 아리송한 문제가 있다. 정말 난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건 딴 사람도 몰라요. 그럼 모르게 설계한 문제들이에요. 걔네들은 과감하게 틀리셔도 괜찮아요. 예,
영역별로 10개씩 틀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더라. 또 다른 질문.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2교시에 그 인간행동하고 사회복지사를 두 과목 예, 해서 예. 문제로 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과목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과락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50문제 중에서 여기 40% 이상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 40%는 5, 4, 20이니까 20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이 조사론이 너무 힘들어. 나는 이렇게 빵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인행사를 5개 틀려도 과락이 아니에요. 과락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과락이 나오는 것은 사실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일이에요. 나 과락당했어 이러고서 온 동네 사방을 다니시면서 나 과락자야. 알았죠, 여러분? 예. 자, 과락은 걱정하지 마시고 총점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리고 1교시 시험은 당연히 인행사부터 봐야 돼요.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조사론부터 하지 마시고 인행사부터 하시고. 자, 2교시 시험 때는 실천론 먼저 하셔야 되겠죠? 쉬운 순서들이 되어 있어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이 조금 어렵다고들 합니다. 학자가 많아서. 학자하고 법 얘기예요. 지역사회 복지론도. 3교시는 정책론, 행정론 순서대로 쭉 풀어보시는 거 3교시도 마찬가지고요. 쉬운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시험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10분만 쉬고 나서요. 정책론 22회 시험 문제를 풀면서 핵심 요약집하고 비교해가면서 문제 푸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